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섬겨주신 희윤 씨 그리고 동민 군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동민 맞죠? 너무 잘생겨져가지고 누군가 했어요. 희윤 씨의 아드님, 세컨 제너레이션 굉장히 닮았죠. 오랜만에 얼굴 봐서 너무 좋네요. 제가 찬양 마지막 찬양 아이들이 불렀다는 많이 부른다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멜로디가 꽤나 어려운데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 그리고 저도 어린 시절에 불렀던 몇몇 찬양들도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고 또 저의 삶에 대해서도 요즘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태어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절인 것 같아요. 요즘이 저에게는. 만약 여러분 다시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너네 그 지구라는 곳에서 한 100년에서 120년, 짧으면 70년, 80년 한번 살아볼래? 거기 가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어, 아름다움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상황들도 많아.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볼래? 아니면 나랑 계속 여기 영원히 곁에 있을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정 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우리가 태어날 확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도 아마 대충 아시겠지만 거의 로또에 당첨되는 수준에 비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확률로 우리가 기적적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요즘 힘드셔가지고 나는 그냥 거기 있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너무너무 귀한 특권이라 생각하고 저 한번 내려갔다 올게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신 거고요. 지금 우리의 삶에 매몰돼 있다 보면은, 이 삶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여기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특권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는 아침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좀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같이 밴드 하던 드러머 형님이, 이 오보에 부시고 하셨던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던 차에 두 분이 뒤에 타고 있었는데, 제가 가끔 나누는 얘기기도 한데,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대전을 가는 길이었거든요. 제가 천안쯤 내렸어요. 제 차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리고 새벽에 형님들 둘이 이제 앞으로 옮겨 타시게 됐고, 근데 그 차가 대전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운전석 옆에 앉아 있던 형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전했던 그 형 같은 경우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너무 긴 시간을 고통하시다가 언젠가 저하고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됐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그래도 내가 좀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고 그런 과정들이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짧은 이 영원이라는 어떤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이 짧은 기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물론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되면서 그 과정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저도 함께 슬퍼했던 사람이니까. 아마 이 중에는 지금 건강이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관계 문제든지 아프고 힘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나 해피해서 미칠 것 같아요 하는 사람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이신가요? 아무튼 거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지난주에 시소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아무튼 놀라운 특권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을 얘기하다 보니까 더 멀리 우리의 존재의 시작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그 어릴 적에 놀면서 무의식적으로 배웠던 세상에 대한 아름다운 첫 배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셔서 이 땅으로 보내셨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중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세상을 배우게 되겠죠. 이 지구의 이 중력을 이기면서 우리는 두 다리에 힘을 넣고 이제 일어나서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놀이터를 가게 됩니다. 집에서 아빠 배에서 엄마 배에서 놀다가 놀이터에 가게 돼. 그러면서 이제 이 지구인으로서의 기본 이치, 삶의 가치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때 배운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사실 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번에 하고 있는 건데 이 첫 배움이라는 게 굉장히 강렬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서한이 승주 클 때도 제가 제일 좀 두려웠던 거 또 설레었던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오늘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어떤 과일 같은 걸 먹인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한테는 이 과일이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첫 번째 맛보는 과일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얘한테 C 코드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가 얘는 평생 처음 들어본 기타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안 가르쳤어요 제가. 그래서 지가 알아서 배우더라고요. 그랬어요 정말. 왜냐면 저는 악기를 선생한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독학을 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함부로 가르쳤다가 이 아이에게 첫 배움을 좀 잘못 시작을 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예 손을 못 댔는데 놀랍게도 우리 딸아이도 독학으로 이게 기타를 배우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시작들이 있었습니다. 첫 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제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의 첫 번째 경험, 첫 번째 배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놀이터에서 아마 형성된 그 첫 배움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아마 저변에 남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지금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적인 삶의 배움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들의 놀이터를 다시 찾아가서 어릴 적에 열심히 놀면서 배운 삶의 이치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미끄럼틀, 그네, 시소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놀이기구는 뭘까요, 여러분? 모래판, 모래판입니다. 이번 달 다루고 있는 4가지 놀이기구가 한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어떤 사전의 사파인데 놀랍게도 제가 선정한 이 4가지 놀이기구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 볼까요? 미끄럼틀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네가 저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소가 있고 모래판이 여기 왼쪽에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 4가지 놀이기구가 다 S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글쎄. 미끄럼틀은 슬라이드, 그네는 스윙, 시소는 시소, 모래판은 샌드박스. 다 4S. 이건 하늘의 뜻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 모래판에 대한 얘기를 좀 샌드박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작가의 책인데요. 여기 책 소개를 보면 인생의 지혜는 상아탑 꼭대기가 아닌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세요?
이 문구가 사실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첫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사람들이 첨단의 학문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배움, 기초적인 약속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유치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유치원 출신은 아니거든요. 저는 유치원도 독학을 해가지고 그때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별로 없었어요. 제 때는 사실은. 첫 배움의 시간과 장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서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유치원에 해당하는 우리의 배움의 첫 장소가 놀이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린 날 놀이터에서 익히고 배운 삶의 이치들을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정말 잘 이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끄럼틀을 즐기려면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 사실이 자꾸 외면하고 싶어지죠. 그러면서 땀 흘리지 않고 즐길 방법을 찾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불안당이 되가려고 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어떤 삶의 태도를 자꾸 가지게 돼요. 또 그네를 탈 때는 두 발을 잘 뗐던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 들어서면 자기 두 발을 잘 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몸을 맡기지 못하는 우리 삶의 태도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했다는 거죠. 또 시소를 타면서는 오르락 내리락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한번 올라가면은 내려가기 싫어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쉽게 흥분하고 쉽게 절망하는 그런 좋지 않은 태도도 우리 삶에 남아 있음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린 아이처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치해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 두 단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childlike, childish가 좀 다르죠. 그렇죠? childlike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 어린아이 같다는 의미를 가진다면 childish라고 하는 것은 좀 유치하다라는 얘기를 갖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순수와 유치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였고 그 시절의 첫 배움으로부터 지금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충실하게 이 배움을 배우지 않았거나 그때 또 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 오염이 됐거나 혹은 왜곡이 됐거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배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 잘 기억하고 그 순수한 배움을 삶의 자리로 잘 적용해 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린 시절의 배움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나이 들어서 교회 와 있잖아요. 이 나름대로 열려있는 교회, 굉장히 세련된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까운 교회, 함께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어 계십니다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기초적인 알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우리가 그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주일학교 때 배웠을 법한 그 복음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 시절 배운 그 배움의 내용들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잠깐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그냥 더 배움이 없이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낮은 학년 때 배우는 그런 과목일수록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제목들이 과목이 뭔지 좀 찾아봤어요.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보세요.
국어, 수학 이런 건 뭡니까? 대화와 생활을 위한 지식이에요. 꼭 필요한 지식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뭐가 있습니까? 바른 생활, 그죠? 바른 생활, 바르고 슬기롭고 즐거운 생활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정직과 지혜와 기쁨을 위한 그 수업 보세요. 정직과 지혜와 기쁨을 위한 수업을 이렇게 어린 날 배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바르고 슬기롭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은 정말 성공한 거 아닐까요? 우리 한번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나의 생활은 바른가? 나의 생활은 슬기로운가? 나의 생활은 즐거운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자신 있게 주먹을 번쩍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3쯤 되니까 교과서 제목들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화법과 작문, 실용 영어,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 2 이런 것들이 고3 때 배운 요즘 고3 교과서 제목들이더라고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문 영역으로 공부의 범위가 점점 좁혀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과목보다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한 과목을 하나만 파는 겁니다. 한 과목을 전공으로, 전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공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숲을 바라보던 시각은 나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밀해져요. 하지만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대학원을 가면 어떻습니까? 이 나무도 굉장히 큰 범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나뭇잎을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나무 껍질을 연구한다거나 나무 껍질 전공 박사가 되는 거죠. 나무의 뿌리만 연구한다거나 나무를 타고 오르는 벌레만 연구한다거나 막 이런 어떤 더 깊고 세밀한 영역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무라는 한 주제를 굉장히 토막내 가지고 세분화해서 어떤 한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박사라는 말은 넓을 빡자거든요. 넓을 빡 선비사, 넓게 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형용 모순이지 않나. 박사님처럼 좁게 아는 분들이 없는 거거든요. 넓지 않아요. 박사님이야말로 좁은 분들인 거죠. 좁고 깊은 분들, 그거밖에 모르는 분들. 사실 이런 지식들이 모두 의미가 있겠죠. 우리 사회가 이런 전문가들을 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교육 과정도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반성적으로, 비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공교육 과정이 어떤가? 우리의 교육 과정이 어쩌면 두루두루 삶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보다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쩌면 삶을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점점 어떤 전문 분야로 좁아진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시절의 기초적인 배움들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배움이 삶의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돌아가 봐야 될 인생에 대한 삶의 이치에 대한 첫 배움의 자리, 그곳이 우리들의 놀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놀이터에 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놀이터 놀이기구는 그래서 모래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래판에서 놀아본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최근에도 아마 어린아이들 손잡고 모래판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휴가철이니까 해변의 모래를 또 경험하신 분들도 이제 경험하시고자 계획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는 물론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렸습니다만 모래판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요즘에는 조금 씨름이라는 그 스포츠가 요즘엔 좀 사이드가 돼버렸는데 그때는 거의 국민 스포츠였었어요. 씨름이.
그래서 씨름 대회 같은 게 있으면 전 국민이 다 함께 요즘 프로야구 보듯이 그렇게 집중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걸 하잖아요. 저는 시골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봄, 가을 운동을 했는데 봄에는 뭐 반별로 했고 가을에는 지역별로 운동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지역별 운동회를 하면 그 마을 잔치가 마을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제일 삼손처럼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씨름 붙고 그게 동네 자존심이 엄청 그게 그분들한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꼭 싸움이 나고 막 그랬던 기억도 거의 술판이 벌어지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 모래밭에서 씨름하시는 어른들의 모습들이 생생히 기억나고 체육 시간에도 씨름을 배웠던 기억도 납니다. 이 모래밭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이치를 배울 수 있었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오늘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모래판에서 넘어져도 안전한 장소에 대한 그런 감각을 배웠습니다. 씨름판이 모래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렇죠.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뭐 배지기, 안다리 후리기, 뒤집기 뭐 어떤 기술로 넘어지더라도 누구든 다치지 않는 장소가 모래판입니다. 지금 승부는 이미 결정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싸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을 지켜주는 아주 신사적인 운동이 씨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적어도 다시 싸울 힘을 남겨주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씨앗으로 사용할 곡식은 배고파도 먹지 않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걸 먹어버리면 내년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씨앗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기본기는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씨름판에서 배우는 하나의 지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지막지한 격투기와는 조금 다른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래판은 그런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모래판을 의지해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힘과 기술을 사용해보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어릴 적에 어떤 놀이를 참 좋아했었냐면은 걔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은 몸을 던져요. 근데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두고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면 그걸 약간의 어떤 시그널로 알고 당장 몸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날다람쥐 같은 느낌으로 제 이렇게 품에 안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주고 함부로 막 이쪽으로 뛰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안아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슬쩍 피하거나 못 본 척 했으면은 어디 크게 부러지거나 아마 다쳤을 그런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럴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아들 승주가 어디 그래서 다쳤을까요? 안 다쳤습니다. 왜요? 아빠가 있었으니까. 아빠가 받아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수하는 겁니다. 걔가 어디로 뛰더라도.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지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들은 아빠를 믿기 때문에 날아오릅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모래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래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왔는데요. 놀이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의 시선이 아이들의 놀이터이고 운동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시선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은 마음껏 넘어지고 쓰러지고 뒹굴고 날아다닙니다. 그 시선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감각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 자녀들의 내면에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평화라는 말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와 같은 말입니다. 이 샬롬의 의미가 위험이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이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그 평화가
평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첫 번째 모래판에서 배우는 삶과 또 신앙의 이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배움은 우리는 모래판에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놀이 방법을 찾는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래판에 이렇게 서 있었다면 한번 모래판에 이렇게 앉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앉아 보시죠. 우리는 모래를 가지고 어떤 놀이를 하나요? 여러분들은 모래판에 앉아서 어떤 놀이를 하셨어요? 이전의 놀이기구들하고 이 모래놀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래놀이는 그야말로 놀이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놀이라는 점입니다. 모래 위에 글씨를 써도 되고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모래에 몸의 일부를 묻는 장난 같은 것들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틀이나 선입견이 의미 없는 놀이가 모래놀이인 거죠.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는 바탕이 되어줄 수 있는 장소가 모래판입니다. 이렇게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 놀던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뭔가 누가 어떤 쉽고 재미있는 방법을 정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갑니다. 결정장애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결정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어떤 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늘 시험을 봐왔기도 하고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4번일까 그래서 뭔가 하나가 선택이 됐을 때 틀릴까 봐 이게 이제 결정장애 같은 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선택을 잘 못하면은 모든 걸 망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바탕에서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모래판이라고 하는 곳은 단번에 10점을 맞춰야 하는 그런 살떨리는 양궁의 룰 같은 게 적용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번에 아니면 다시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적시타를 치지 않으면 욕을 먹어야 되는 야구의 룰도 아니에요. 페널티킥을 놓치면 역적이 되고 마는 축구의 룰도 적용되지 않는 곳이 모래판인 거예요. 실패를 하면은 웃으면서 다시 해보면 되는 장소예요. 재미가 없으면 재미있을 때까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장소가 모래판인 거죠. 모래판은 그야말로 우리의 창의성을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룰 안에서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또 경직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우울을 겪게 됩니다. 이런 삶의 태도, 경직된 삶의 태도가 우리 신앙 안으로도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서 점점 율법적인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율법적인 태도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앙의 태도처럼 보이기 쉽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태도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불필요한 고집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찬송은 이렇게 불러야 돼. 이렇게 마침표를 빡 눌러 찍고는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어. 틀리면 인정하고 다시 고치면 되지. 이렇게 결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놀랍게도 우리는 어린 날 모래판에서 수없이 틀려도 괜찮다는 배움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해보면 되니까요. 이번엔 잘 안 됐네. 다시 길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이미 가져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래판에서처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디모데전서와 이사야
이 두 구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실수를 겸손히 인정하고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실수는 하나의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모래밭에서 함께하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놀이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그 모래놀이의 성격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 놀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했어? 자신의 이유들 또 친구의 이유들을 소통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겨나는 곳이 모래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보다 나은 설명 방법, 보다 나은 설득 방법을 터득해 왔던 장소가 바로 모래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언어 능력의 상당 부분이 이 애매한 방법이 없는 길을 찾아야만 하는 이 모래판에서 혹은 모래판 같은 놀이터에서 키워진 거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함께 놀이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함께 길을 찾으면서 모래판에서 만난 새 친구들 혹은 또 오래된 친구들과 협업과 상생의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면서 소통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말이 잘 통하지 않는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정말 좋은 길을 찾았구나. 이런 것들 또한 친구들의 칭찬이라든지 비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언가 함께하는 세상에 대해서 함께하는 놀이에 대해서 이 함께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잘 배울 수 있었던 장소가 모래판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놀이터에 가보면은 모래판이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거나 우레탄으로 대체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이들의 놀이터는 우주만큼이나 창의적일 수 있었던 그 모래밭을 떠나서 게임의 룰이 적용되는 인터넷 공간으로 이제 이전해 버린 듯한 그런 느낌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인터넷 게임의 룰에 젖어들고 두려움의 세상 속에 발을 들이면서 적자 생존의 정글의 법칙에 휘말려 버리게 됩니다. 이게 사자성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죠? 적자 생존. 예. 또 한 가지 승자 독식. 승자 독식의 논리. 여기에 자신들을 들이게 돼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친구를 짓밟아야 성공하는 비열한 공간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가 구독자 1에 해당하는 가치로 전락을 해버려요. 우리를 인격으로 사람으로 그 사람의 우주만큼 넓은 마음과 생각으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할 수 없는 시대. 좋아요, 댓글, 구독 이것으로 한 사람이 평가되는 시대. 비열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래판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상생의 놀이터 모래판에서 함께 놀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 모래판이었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은 대화한다는 겁니다. 입을 꾹 다물고 그저 공존의 기술을 발휘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모래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우리는 때로 응원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친구의 의견을 들을 줄도 알게 되고 때로는 참을 줄도 알게 되고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함께함의 유익이 살아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전도서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함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모래판은 샌드박스라고 불리웁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샌드박스는 실수가 허용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수를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왜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그 상황들을 매몰차게 경험하도록 두지 않는 거예요. 약간 은혜의 시간, 은혜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게임에서도 이 샌드박스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다양한 플레이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임을 샌드박스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샌드박스 게임에서는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은 그 목표를 해결하는 방식을 게임 유저 스스로가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이런 샌드박스 게임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샌드박스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로운 길을 찾게 우리가 마치 모래놀이를 하듯이 그게 룰이 정해져 있진 않은 본인이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게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래판 샌드박스는 무너져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모래판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너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판과 같은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품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모래판에 여전히 함께하는 친구들과 다시 대화하면서 뒹굴면서 길을 찾아가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제를 묵상해 볼 만한 그런 노래를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노래할 기분은 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노래하고 싶지 않을 기분일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1주, 2주, 3주 계속 노래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어떤 그 중력을 딛고 노래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를 곡은요. 오늘 주제와 함께 좀 연결해 보시면 좋겠는데 Fix Me Lord라고 하는 곡이에요. 뭐 영어 제목이지만 제가 만든 곡이고요. 지난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입니다. 한번 가만히 가사를 보시고 혹시 어려운 곡은 아니니까 흥얼흥얼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또 주저앉았어요. 나 여전히 거기 있어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나 여전히 거기 있어요. Fix me Lord, fix me Lord. 날 고쳐주세요, 날 고쳐주세요. 나도 변화할 수 있게
일어설 수 있겠죠. 나도 이겨낼 수 있겠죠. Fix me Lord, fix me Lord.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Fix me Lord.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어요. 나는 다시 여기 있어요. 그 자리를 털고 이제 일어나 볼래요. 나는 다시 여기 있어요. Fix me Lord, fix me Lord. 날 고쳐주세요, 날 고쳐주세요. 나도 변화할 수 있겠죠. 나도 일어설 수 있겠죠. 나도 이겨낼 수 있겠죠. Fix me Lord, fix me Lord.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Fix me Lord. 우리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5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는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흔든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첫 배움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나가기 원합니다. 노래한 것처럼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